로마 제국의 부패와 몰락 1932년 4월 23일 로마 공화국이 종말을 고하고 로마 제국이 나타난 후 옥타비아누스는 군주가 되어 아우구스투스 시저라고 불리었다. 그는 스스로 임금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칭호가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화국 형태만은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는 임페라토르 즉 총지휘관이라 부르게 했다. 이 임페라토르라는 말은 최고의 칭호가 되어 후에 영어의 emperor 황제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 세계 각국의 군주들은 모두 로마 제국을 부러워했고 오랫동안 사용된 emperor와 시저 또는 카이저와 차르라는 두 가지 말이 세계의 황제라는 의미로 인정되고 로마는 세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다. 역사와 지리에 어두운 서양인들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 로마는 지중해에 위치한 제국으로서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를 넘어본 예가 없었으므로 중국이나 인도가 훨씬 더 강대하고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서방 세계에서는 로마가 유일한 제국으로 그 고장의 사람들에게는 세계의 제국으로 대단한 긍지를 갖게 하였던 것이다. 먼저 여러 시대에 걸친 로마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로마 제국은 기원 전야인 아우구스투스 시즈로부터 시작된다. 한동안 황제들은 원로원을 존중해 주었지만 얼마 못 가서 공화국은 완전히 없어지고 황제가 모든 권력을 틀어진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죽은 후에는 완전한 신이 되었다. 그 당시의 문필가들은 특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하여 온갖 미덕을 찬양하였고 그 시대를 모든 덕이 충만하여 선한 자는 보답을 받고 악한 자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황금시대 즉 아우구스투스 시대라고 불렀다. 이것은 분명히 집권자를 찬양함으로써 영화를 누리는 전제국가의 풍물이다. 유명한 라틴 문학가들 베르질리우스, 오비디우스, 호라티우스 등은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다. 공화국의 말기에는 끊임없는 내란에 시달리면서 다행히 어느 정도 문화가 번영할 수 있는 평화시대도 잠시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명은 부자들의 문화로서 고대 그리스의 우아하고 예리한 부유층과는 달리 향락만을 일삼는 구린내 나는 위인들의 것이었다. 전 세계로부터 빼앗아 들여오는 식량과 사치품으로 흥청거렸고 금노들의 죽음을 오락으로 삼는 잔인한 귀족들의 방탕이 있었는데 그 후예들은 지금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호화판의 그늘에는 수많은 민중의 고통과 궁핍이 있었다. 주로 서민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수많은 노예들은 고통의 피땀을 흘려야만 했다. 로마의 권력층들은 그들의 의료, 사색, 철학에 이르기까지 노예인 그리스인의 손에 맡기고 교육 문제 등을 비롯한 세계의 역사를 탐구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 황제는 대를 이어 왕좌에 올랐지만 사납고 포악하였고 점점 군부가 득세하여 나중에는 황제의 폐립까지도 좌우하게 되었다. 그래서 황제는 군부에게 아첨하려고 뇌물을 바쳤다. 그것에 충당할 것은 물론 일반 서민이나 정복한 여러 나라에서 빼앗아왔다. 또한 노예 무역은 국고의 중요한 재원이 되어 동방에서는 로마 군대에 의한 정규적인 노예 포획이 성행하였다. 노예 상인들은 군부와 결탁하여 노예를 사들였고 옛날 그리스인의 성지였던 테로스 섬은 큰 노예 시장이 되었다. 그 매매 인원은 하루에 1만 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는 한 번에 1200명에 달하는 노예들이 금노로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황제를 비롯한 귀족들을 위해 심심풀이로 목숨을 내 던져야만 했다. 제국시대의 로마 문명이란 결국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기번이라는 박식했던 사람도 다음과 같이 말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누가 만일 세계의 역사상에서 인류가 가장 행복을 누리고 영화를 구가한 시대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즉 도미티아누스의 죽음으로부터 콤모두스의 즉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 기원 96년부터 180년 사이를 지적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의 지식은 인도나 중국 또는 고대 이집트에는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로마에 대해 지나치게 깎아내리는지도 모르겠지만 로마에 어느 정도의 평화가 유지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해야겠지.
변두리 지방에서는 가끔 싸움이 일어났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제국의 평화가 깃들어서 국내 사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통상의 길도 널리 열렸다. 한편 로마의 시민권은 전국에 확대되었다지만 노예들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황제는 나라 일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시민들은 쥐꼬리만한 권리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정치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황제에 대한 불경죄로 간주되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점점 전투 능력을 상실했고 농민들은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워 날로 비참하게 되어갔다. 불만은 도시도 마찬가지였지만 황제는 그들만큼은 쓰다듬어 줄 필요가 있어 로마 시민에게는 무료로 빵을 배급해주고 서커스도 무료로 관람시켰다. 그러나 이 제도조차도 시행된 지역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대가로 밀가루 공급국인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의 노예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던 참상을 생각해야만 한다. 로마 시민들이 징집을 끌었으므로 제국의 주변에서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징집되었다. 그러므로 로마의 군대는 대부분이 이른바 그 야만스러운 적국과 내통하거나 그런 연줄이 다한 사람들로 편성되었다. 이래하여 국경지대에서는 언제나 이 야만 민족이 로마인을 포위하고 압력을 가해 로마의 국력이 약해지면 야만인들은 한층 더 대담해지고 강해졌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세웠다. 접근은 수도를 로마에서 동방으로 옮겼던 것이다. 그래서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비잔티움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 하고 이곳을 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은 것이다. 지금도 아시아의 여러 지방에서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룸 또는 롬이라고 부른다. 대로마 제국이 주변의 부족들로부터 사소한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로마는 이미 부패하고 나약해져서 공허한 껍질만 남아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로마 제국의 번영은 든든한 받침이 되어 많은 나라 국민들에게 로마를 세계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존경심과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갖게 했지만 실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 그러나 로마는 여전히 제국의 여왕으로 비치고 있었다. 근사한 허울과 극장, 경기장, 시장은 언제나 들끓는 군중으로 풍성했지만 로마는 급격한 몰락으로 치닫고 있었다. 단순히 로마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중의 빈곤과 노예들의 노동 위에 부유계급의 문화가 건설되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편지에 빈민의 반란과 또 무자비하게 진압된 노예 반란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이들 반란은 로마의 사회구조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가를 잘 얘기해 주는 것이다. 로마 제국은 그대로 방치해두어도 무너지려 하였고 그러던 차에 북방 부족들, 특히 고트인 등의 침입은 로마 붕괴의 촉진제가 되었다. 그때의 로마 농민들은 비참한 운명에 견디다 못해 어떤 변화건 상관없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기세였다.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농민들보다 더욱 비참하여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것이었다.